자, 그 다음에 전유 부분 소유와 무관한 토지에 관한 권리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요런 부분하고 비슷하죠. 지금 전유 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 사용권으로 제공된 적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막 좀 이렇게 섞여 있는 구분이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한번 쭉 어떤 뭐랄까 구분 이런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판례를 이해해 보시는 그런 개별적으로 이해해 보시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 2013년 판결입니다. 시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 대지 지분 이걸 이제 분양한 송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설립한 무슨 실업이라는 회사에게 대지 소유권을 양도한 다음에 은행 대출 과정에서 저당권 설정되고, 그 다음에 고개 대지 소유권이 경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소송 형식은 원고가 건물 소유자, 구분 소유자 상대로 부당이득, 본소, 그 다음에 상대방은 아까처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를 반소, 이렇게 제기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원심은 무슨 실업 앞으로 이전 등기된 시점은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이지만 은행 저당권 설정은 법 시행 이후다 라는 점에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 그냥 이렇게 본 거죠. 표면적으로 원고는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 경매의 원인이 된 저당권은 법 시행 이후다. 그러니까 너 취득은 잘못된 거다, 무효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쭉 이제 다른 사건들 보시는 것처럼 이 땅은 애초에 분리될 수밖에 없는, 애초에 대지 사용권하고 관계없는 땅이 돼버린 거죠. 그 땅을 저당 설정한 거고, 그러니까 유효하게 이미 분리된 상태에서 저당 설정되고 원고가 취득했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이런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역시 대법원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무슨 실업 앞으로 이전 등기는 법 시행 전에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무슨 실업은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점이 없다는 점에서 무슨 실업의 소유권은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지금 어찌 보면 하여튼 무슨 실업은 실업 앞으로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언뜻 생각해도 유효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실업은 그렇다고 해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 무슨 실업의 소유권은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를 조금 여러분들 숙지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 그때 보면은 조금 얄밉죠, 그죠? 결론을 한번 보세요. 이게 원심이 이제 이렇게 취득한 것이 좀 무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이게 분양한 사람이 송모씨인데 자기가 회사 설립해가지고 자기 회사에다가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게 조금 보호받아서는 안 될 사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거기에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저당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얄밉지만 저당권자는 또 무슨 죄냐, 이렇게 논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막 얽히기 때문에 결국은 법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원심은 이렇게 해서, 원심이 한번 볼까요? 잠깐만. 이게 이제 원심이 나름대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논리를 좀 펼쳤는데 보시죠.
원심은 무슨 실업은 그 대표자이죠. 송모 씨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이전받으면서 동시에 이 사건 대지와 관련한 송모 씨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의무, 즉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대지를 시장 점포의 부지로 무상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고 건물이 건축된 후에는 대지 지분에 관해서 수분양자들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도 함께 승계받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무, 뭐랄까요, 이 송모 씨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의무, 이런 부분을 송모 씨가 설립한 회사도 같이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어찌 보면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는 채권적인 계약 관계가 그러니까 무슨 실업도 수분양자들에 대한 어떤 채권적인 계약 이런 부분이로서 대지사용권을 부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제 다른 사람, 만약에 저당권자가 없었으면은 결론이 다르게 났을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무슨 실업을 보호한다는 것은 정의관념이 안 맞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논리를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묵시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데, 이건 또 저당이 설정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논리로 이제 판단했는데요. 이 사건에서 송모 씨가 시장 점포와 분리해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무슨 실업에 이전한 것은 20조가 적용되기 전이어서 그 분리 처분이 유효하고, 집합 건물인 이 사건 시장 점포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는 무슨 실업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죠. 그래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 청구가 인용이 된, 지료 청구를 한 원고 청구가 인용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10년도 판결인데요. 공매를 통해서 대지 지분을 이전 등기 받은 사람을 상대로 전유 부분 소유자가 공매는 무효다 라고 해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에서 공매 체납 처분을 주도한 대한민국이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참가했어요. 자, 이게 이제 공매로 누가 낙찰을 받았죠. 공매로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전유 부분 소유자인 사람이 나와서 야, 너 그거 무효야, 내한테 말소해야 돼, 이렇게 청구를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재판에서 그 낙찰을 받은 사람이 지게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국가에다가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낸 돈, 그죠? 자기가 낸 돈을 돌려달라, 공매대금, 낙찰대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이 들어올 판이니까 대한민국이 이 재판에 참가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웬만하면 잘 안 움직이는데 어쨌든 그 받은 거 토해낼까봐 참가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참가해야 되겠어요? 피고겠죠, 피고. 피고의 승소를 위해서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이렇게 참가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거는 사건이 저도 어제 포함해서 한 20번 정도를 읽었는데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사건이에요. 더구나 이제 대법원 판결은 너무 좀 지나칠 정도로 좀 단순화된 게 아닌가. 아무리 읽어도 잘 안 돼서 하급심 판결을 봤더니 하급심 판결은 저 나름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급심 판결대로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했는데, 나중에 대법원 판결을 또 읽어보니까 하급심 판결의 그 논지는 좀 적절하지 않지만 이렇게 썼더라고요. 원심이 인용한 1심 판단은 그 이후 설시에 미흡한 점은 있지만 어쨌든 결론은 맞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좀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좀 아무리 봐도 좀 어려운, 와닿지가 않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공감하시는지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어쨌든 여기 20조가 적용이 되고, 근데
구분 소유자 아닌 사람이 집합 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 부분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 건물이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는 집합건물법 분리처분 금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 아닌 사람이 집합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 부분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이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권리 이런 겁니다. 자, 이게 한번 잘 보시죠. 이게 이제 소외인은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주인데요. 소유하고 있었고, 프리빌은 분양회사입니다. 뭔가,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샀어요. 샀어요. 그래서 프리빌은 이 땅 주인인 소외인과 사이에 토지에 관한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가등기까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집합건물을 건축을 했는데 이 피고보조 참가인이 그 이전 등기 받기 전에 매매 예약에 따른 이전 등기 전에 그 체납 처분에 따라서 공매했어요. 공매. 자, 그래서 이런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라고 볼 수 없어 집합 건물의 대지 사용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보조 참가인의 이 사건 공매는 뭐 분리처분 금지에 반하는 것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한번 보세요. 제가 얼굴 보여드려서는 안 되겠네. 이걸 좀 한 번 더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땅을 매매해서 가등기까지 하면서 그 집합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전 등기 받기 전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로 이전 등기 받기 전에 그 공매가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땅이 넘어간 그런 케이스인데, 자, 이게 소외인이 땅 주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 자체는 지금 아직 소유권은 아니니까, 뭐 대지 사용권이 아니라 치더라도 그걸 이제 이전 등기 받아올 수 있는 권리, 채권적인 그런 부분이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가등기까지 하고 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법원의 논리는 이 소외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이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대지 사용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유권 자체는 대지 사용권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그 프리빌이라고 하는 분양회사가 그 이전 등기 청구권, 매매에 의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는 그것은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판단되고 또 그게 이제 논리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서 왜 대법원이 이렇게만 판단하고 그냥 그 결론을 냈을까? 이제 그게 궁금했거든요. 물론 뒤에 이제 제가 설명을 쭉 드릴 텐데 지금 만약에 프리빌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해놓고 그 집을 짓다가 매매 대금을 제대로 못 줬어요. 토지 매매 대금을 제대로 못 줘가지고 그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게 되면은 그 대지 사용권으로서의 그 의미 그런 부분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해놓고 이전 등기를 아직 못 받은 이런 경우는 아직은 그 매매 대금이 다 납부가 되고 이전 등기를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이전 매매 대금이 다 납부가 되지 않더라도 어떤 사정상 매매 계약 해지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자원 공사 같은 데서 그 땅을 분양을 하고 분양회사가 그걸 그 시행사가 대금을 다 못 내고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많은 분양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토지 매매 계약을 공사가 해지해 버리게 되면은 파장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계약 해지를 못 하고 그냥 수분양자들이 나중에 내 땅 내놔 이렇게 소송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대금 청구권 아직 너 돈을 덜 냈어 그 부분은 내고 가져가야지 라고 하는 동시에 항변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직 계약이 살아있는 경우는
그 매매 계약이 대지사용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약을 해제당한, 대금을 못 내가지고 계약을 해제당한 이런 경우는 매매 계약 자체가 이제 대지사용권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설치를 했어야 맞지 않았을까라고, 그런 경우인가라고 이렇게 대법원 판결만 가지고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하급심 판결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대법원 판결에는 뭐 1심 판단은 또 이후 설치의 미흡 판정은 있으나, 그래서 1심 판단이 도대체 어떻게 판단했길래 미흡하다고 그랬나,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가 하여튼 궁금한 사안이었는데, 최근에 그 하급심 판결이 이제 공개되면서 제가 1심 판결을 드디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서울중앙지법 판결인데, 이 2심 판결은 원심이죠. 대법원의 원심은 그냥 인용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보시면 되는데, 이 사건을 좀 간단하게 어쨌든 요약을 하게 되면, 복잡한 사안인데요. 요약을 하게 되면, 조금 대법원에서 설치한 부분하고는 저는 조금 구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복잡하죠. 자, 이 사건 왜 이제 1심은 어쨌든 결론은 같아요. 1심은 지금 땅 소유권자가 이제 보호받아야 된다. 유효하게 분리처분이 일어났다. 이렇게 본 건 맞는데요. 왜 그렇게 봤냐면,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로 성립하기 이전에, 건물이 다 완성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는 여러 건저당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건저당에 기해서 임의경매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임의경매 절차와 별도로 그 압류가 또 됐어요. 세무서에 세금이 체납되니까 압류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공매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한 토지에 대해서 경매도 진행하고 또 뒤이어서 공매도 진행했는데, 그 결과는 누가 더 빠르냐? 결과는 공매가 빨랐어요. 공매에서 매각이 됐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를 뭐 드물진 않게 봐요. 실무에서 한 토지에 경매도 진행되고 공매도 진행되는 경우가 간혹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과연 그게 그런 절차가 왜 일어날까? 일단 이거부터 처음에는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만 하면 되지 왜 두 개를 하지? 이랬는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미 만약에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경매가 지금 법원 경매가 가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내가 세금 받을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신고, 채권 신고를 해서 뭐 국세 우선의 원칙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배당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왜 공매를 청구할까 따로, 이렇게 이제 궁금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실익은 있어요. 그렇게 할 만한 실익은. 왜냐하면은 경매는 나중에 가다가 그 경매라는 게 결국은 누군가 사적인, 그죠? 경매 공매 절차 차이는 여러분들 아시죠? 공매는 기본적으로 공매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국가가 세금 같은, 그 다음에 뭐 보험금,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이런 지방세, 이런 부분, 또는 뭐 신탁회사,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떤 그 정해진 그런 약간 그 공익성 채권을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 경매 절차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개인의 어떤 동문제, 이런 문제는 경매 절차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비중은 훨씬 더 경매가 많겠죠. 국가에서 세금 받고 하는 공익적인 채권보다는 아무래도 사인 간의 거래에서 뭐 돈 빌려줬다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빈도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경매 절차에 나온 물건들, 이런 부분이 한 90% 정도가 많고요. 공매는 거기에 비하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경매가 만약에 진행 중인데 공매가 다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물론 국가 입장에서는 그냥 공매도 이제 공매 대행 비용이 자산관리공사 같은데 캠코죠. 캠코에 대행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수수료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 안 하고 그냥 공매에서 채권 신고하는 형식으로, 국세 신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배당받으면 훨씬 용이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럴 필요가 좀 있는 것은, 따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경매
경매는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 경매 개시 결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가 급하게 되면 이제 그 채무자가 이제 그 물건을 놓칠 수 있는, 경매로서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쫄리게 되면은 일단 경매 신청부터 취하하게 되는, 그 사람 돈을 갚고 경매 신청부터 취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제법 많이 있거든요. 다른 거는 다 고사하고, 다른 저당권이나 가압류나 뭐 국세 이런 건 다 고사하고, 당장 급한 불은 꺼야겠다 싶어서 그 경매 신청권자에게만 돈을 주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좀 생겨요. 자,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국가 같으면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 국세 그 채권 신고를 해놨더니 받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냥 경매가 그냥 취하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렇다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법원이 국가가 또는 세무서가 판단해가지고 이게 공매에서 그냥 우선 공매에서 채권 신고를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내가 주도해서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여러 가지로 그런 판단이 들 때는 이렇게 중복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는 절차에서는 대체로 공매가 또 빨리 끝나요. 왜 그러냐? 길이 짧거든요. 법원은 한번 유찰되고 하게 되면은 한 달 반 뒤가 속행이 되는데, 공매는 제가 알기로는 1주인가 2주 안에 계속 속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횟수가 이제 절차가 빠르다 보니까 공매 절차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건도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경매가 먼저 진행됐다가 공매가 다시 중복 진행되었는데 끝나는 것은 공매가 빨리 끝나서 공매로 이제 그 매수자가 취득한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에 국가가 보조 참가하게 된 거죠. 돈을 받았으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사안에서 법원이 1심 판단을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 사건 압류 처분은 아마 압류 처분보다는 물론 이 사건 집합 건물이 성립보다도 선행해서 집합 건물이 이제 성립한 시점보다도 훨씬 앞에 이 저당권이 있었습니다. 이 저당권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그 매각 대금이 배분되고 공매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경매에서는 우리가 배당이라는 표현을 쓰죠. 낙찰된 대금, 매각 대금이라 그러는데 매각 대금을 배당한다고 표현하는데 공매에서는 배분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배분. 근데 그 배분이 저당권에도 당연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순위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저당권에도 되고 그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그 앞선 저당권도 모두 말소가 되었으므로 결국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은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어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록 그 공매를 통해서, 압류를 통해서 매각이 됐지만 따져보면은 앞선 저당권이 가장 선순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저당에서 매각된 거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래서 이 사건 공매는 그 분리처분 금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법원의 논리는 어쨌든 그 집합건물, 그러니까 대지사용권 성립 시점을 딱 기준으로 해놓고 그 앞에 이해관계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따져볼 때 저당권자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집합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땅에다 저당 잡아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가장 우선순위고 보호받아야 되는 거다. 근데 비록 그 공매, 압류는 늦게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아까 뭐 국세징수법 이런 국세기본법 이런 기본 논리에 따라서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낙찰자는 보호받아야 된다. 공매 취득자는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논리가 사실은 저한테는 더 이제 조금 와닿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대법원은 이제 이 사안을 이제 뭐 저당권이 그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이 들어서기 전,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 그 저당권이, 먼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을 안 했잖아요. 전혀 언급을 안 했고, 아까 그 대법원 판결 설시에 보면은, 소외인이 그 프리빌이라는 회사한테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등기하고, 매매 예약하고 가등기 했는데 집합건물이 들어섰다. 그런데 공매가 일어났다. 이전 등기 되기 전에, 프리빌 앞으로 이전 등기 되기 전에 공매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 땅은 그 소외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은 그 구분 소유자, 또 소외인은 구분 소유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 구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뭐 소유권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식의 논리인데 조금 하여튼 좀 그 납득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대법원식으로 그 논리를 구성했다면 그 땅이 집합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저당이 잡혔는데, 그 저당은 저당은 집합건물과 무관한 토지, 대지사용권과 무관한 토지에 설정된 처분이고, 그 처분에 따라서 나중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그냥 판단하면은 어떨까 싶은데, 그 저당권 부분을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저렇게 설치를 해 놓으니까 도무지 저로서는 하여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수원지방법원 2011년 판결입니다. 이제 조합하고 약간 조합원하고의 다툼인데, 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원고인데, 이 사건에서 재건축 조합이 돈 받을 게 있으니까요. 돈 받을 게 있으니까 그 금전채권, 뭐 아마 분담금 이런 걸 겁니다. 그런 금전채권을 채무 명의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건물은 철거되고요. 남아있는 거는 결국은 원고가 갖고 있는 아파트 대지 지분, 요것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지 지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금전채권을 근거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 지분을 이 피고 조합이 낙찰을 받았어요. 피고 조합이 이제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낙찰을 받았죠. 그러니까 원고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 집합건물법 20조에 따라서 무효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법원은 무효가 아니다. 유효하게 취득된 거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아파트가 다 철거돼 가지고 구분 소유권 대상이 되는 전유 부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이 아파트 부지로서 그 대지권 등기 이런 부분도 다 말소가 됐기 때문에 이 경매로 뭐 분리처분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거죠. 당연한 판단입니다. 자, 이게 자, 보신 것처럼 좀 이제 조금 안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복잡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대지 사용권과 무관한 이런 부분, 이런 뉘앙스도 조금 여러분들이 되새겨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근저당권에 의해서 이 처분이 된 이런 논리, 이런 부분들도 한번 앞으로 조금 판례가 더 쌓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설시가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